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광팬이라 말할 수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이 많이 힘들었기에 감히 황금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글을 쓰는 이 장소는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보이는 동남아시아 한 호텔이에요. 요즘은 남편과 못 가본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호텔에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 채널을 듣고 제 사연을 보낼 수 있네요. 조금 있다 밤엔 남편과 해안가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오늘 제가 사연 보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남편은 아마 한바탕 웃으며 잘 보냈다고 말해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연을 보내기 전까진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격이 조금 소심한지라 보내도 될까 걱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변인들에겐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익명을 빌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건 제 인생을 관통하는 이야기나 다름없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응원도 받고 싶었고요. 부디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딱 두 시기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을 만난 시기와 만나기 전의 시기, 이렇게 두 개요. 지금의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오기까지 저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답니다. 그 이유는 전 남편 때문이죠.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때는 시집살이며 뭐며 참 힘들었죠. 저는 거기에 막말을 일삼는 남편까지 있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랜 세월을 참고 살았던 이유는 전 남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 무척이나 괜찮은 사람이었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서 악몽이 시작되었죠. 첫 아이가 딸이라 시어머니께서 일단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남편은 은근히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딸도 아들도 다 좋다던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니 말에 동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딸이자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모두 저로 돌리면서요. 네가 아들도 못 낳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여자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건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재수로워 죽겠어. 우리 어머니는 당신 하는 짓거리들 모조리 마음에 안 든대. 당신 행동 굼뜬 것부터 시작해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집안일밖에 없는 거, 요리도 대충, 설거지도 대충, 그런 것들도 우리 엄마 성에 차지 않는 거라고. 거기다 당신이 또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봐? 명절날 그렇게 3, 4일 전에 가자고 해도 굳이 명절 시작되면 가려 하고 말이야. 당신 우리 집안이 우스워? 당신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것도 다 우리 집 덕택이고 내 덕택이야. 고마운 줄 알고 살라고. 뭐라고요? 아니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애 못 낳는 것도 내 탓이라면서 매일같이 잔소리에 대시는 당신 어머니도 진절머리나 죽겠는데 이제 집안일 가지고도 탓을 해요? 난 하루 내내 일하는 여자예요. 집안일에 육아에 당신이 한 번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 다 내가 했다고요. 그리고 명절날이요. 명절날 일주일 전부터 가서 시댁에서 잡들이 당하면서 일 다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나도 애 낳기 전엔 했죠. 애 낳고 그럴 시간이 있냐 말이에요. 당신 집안 잘난 거 알겠는데 나도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딸 낳은 게 뭐 죄예요? 당신은 왜 말을 바꿔요? 뭐야? 하여튼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이 옆에 내야. 내 말 못 알아쳐먹냐? 아니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딸 낳은 건 죄지. 우리 집 대를 이어갈 애가 없잖아. 내가 명색이 장남인데 대를 이을 장손이 없다고. 그놈의 장남 장손 지겨워 죽겠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투닥거리곤 했습니다. 사실상 투닥을 넘어서 남편은 저에게 구박을 했고 저는 맞서 싸운 것이죠.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할 말은 해야 저도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순간부터는 싸움에 지쳐서 그냥 남편이 뭐라 하든 한기로 흘리고 목욕탕에 가 땀 빼고 동네 아줌마들 만나 소소하게 수다 떨고 그러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저 스스로 어떤 체념이랄까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남편이란 사람에겐 믿을 구석이 애초에 없고 나도 저런 남편을 믿고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희 애들도 어느새 그런 저를 보고 자라서인지 제 아빠한텐 정을 못 느끼더라고요. 일말의 정도요. 아빠는 매일 바쁜 사람, 자기들한텐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 딱 그거였어요. 어느 날은 제 첫째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도 좋아. 그래도 이해해. 이제 겨우 10살 된 애가 무섭게 고요한 얼굴로 저런 말을 하는데 그때 저도 어떤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할 거라면,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남편을 좀 잡아놔야겠다고요. 왜냐하면 남편의 행실이 너무나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밖으로 돌던 남편이 어느 날 술에 취해 옷을 허물벗듯 벗고 자기 침대에 대뜸 누워버렸는데요. 한숨을 푹 쉬며 그 옷을 빨래 바구니에 집어넣으려는 찰나 립스틱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딱 봐도 색이 진한 게 술집 여자의 립스틱 같았어요. 그제야 남편의 셔츠 냄새도 함께 맡았는데 역시나 여자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겨오더군요. 아, 이 인간이 결국 사고 쳤구나. 이때 아주 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미행할 것도 없이 바로 추궁했고 받아냈습니다. 남편의 자백을요. 너무나 순순히 내뱉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 말이 기가 막혔네요. 그래, 바람 폈다. 됐냐? 됐어? 이제 만족해? 아이고, 만족하는 표정이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냔 말이야. 어딨냐고요? 내 주위 남자들 중엔 바람을 펴도 걸리는 인간은 없어요. 당신만 이렇게 기어이 바람 피고 걸리기까지 한다고요. 지겹지도 않아요, 당신? 우리 딸 애들한테 아빠 노릇 못하는 것도 분해 죽겠는데 이젠 하다하다 여자까지. 당신 사람 맞아요? 당신이 인간이냐고. 이게 뭘 어쩌고 저째? 야,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개기는 거냐? 뻗대는 거냐고. 네가 이혼 도장 찍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저는 이 말에 그야말로 뒤로 넘어갈 뻔했답니다. 아, 내가 어째서 이런 무식하고 무책임한 인간을 만나 결혼까지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발로 내질렀습니다. 아마 이때 저는 뭔가 답을 정해놓고 내뱉은 게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1초 만에 답이 나갔으니까요. 그래요. 이혼합시다. 나는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내 애들 데리고 나갈 테니까 위자료 주고 갈라섭시다. 만족하죠? 나도 당신이랑 살 이유가 도통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의 반응이 가관이었죠. 제가 막상 대놓고 세게 나가니까 이 인간이 전에 없이 당황하더라고요. 어버버거리며 다시 한번 말해보라는 둥, 진심이냐는 둥. 그러더니 갑자기 씻으러 들어가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저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나가더니 미안하다는 쪽지를 한 장 쓰고 나갔더군요. 거기다 시시때때로 동서와 비교하며 저를 구박했던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얘야, 네가 이해해라. 남자들 원래 한 번씩 그런단다. 나도 네 시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바람 나가지고 아주 큰 고생했어. 에휴, 그거 다 말해 뭐하니. 근데 참고 사니까 복이 오더라. 나도 그 말 믿기 전까지 몰랐는데 진짜야. 참고 사니까 복이 왔어. 남편이 밖에서 뭘 하든 여자들은 원래 따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애 잘 키우고 집안일 잘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남자들이 기어 들어와. 늙으면 어차피 다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 거기다 우리 장남이 성정은 얼마나 순하고 착하니? 애가 회사 일에 치여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게지. 금방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어. 정 불안하면 내가 달래봐. 어머님이 달래서 이게 될 일인가요? 아이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야 할 아빠가 그러고 다니는데 누가 참나요? 저는 못 참아요. 애들 생각해서 절대 못 그런다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저를 달래려 들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한마디 톡 쏘아붙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저를 앉히고선 하루 종일 어르고 달래려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실 숨겨둔 땅이 있는데 그걸 네 명의로 해줄까 생각한다는 둥, 딸애들도 나중에 다 공평하게 재산 나눠줄 거라는 둥 그런 말을 하면서요. 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귀한 새끼들 아니니. 나도 우리 새끼들 다 소중해. 어차피 우리 장남 씨 받고 태어난 거면 다 같은 손주지. 물론 네 동사가 아들 낳아줘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난 똑같이 재산 나눠줄 거다. 내 땅도 다 똑같이 나눠줄 거라고. 며느리도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너도 챙겨줘야지. 내 말 진짜야. 믿어도 돼. 어머님,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어머님 땅이며 건물이며 재산 넉넉하신 건 진즉 알고 있었는데요. 그 재산 다 아들에게만 주실 거고 저희 딸애들 몫은 없을 거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술 취해서 시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아이고, 너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니? 너도 참 둔하다. 예, 내가 네 동서 있고 사람들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 계집애라고 쏙 빼겠냐? 네 딸들도 내가 다 챙겨줄 거야. 결혼할 때 한미천 보태줄 거고 대학 갈 때도 그 등록금이며 생활비 다 지원해줄 거라고. 내가 약속하마. 뭐 필요하면 각서라도 써줄까? 나 각서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럼 써주세요. 저희 딸애들 등록금 결혼자금 해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저는 이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보단 이혼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는 심보로 말을 던져보았는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약간 흠칫하신 기색이었지만 곧바로 알겠다며 종이 한 장을 들고 와 각서를 쓰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했는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시댁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며 시아버지며 두 분 다 제 애들이 딸이라고 저를 몹시 미워하시는 것도 모자라 우리 딸들도 천대했거든요. 그것도 동서 아들과 비교해가면서요. 당신들이 열심히 일군 재산 역시 딸에겐 절대 안 갈 거다 신신당부하듯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 들어 남편이 회사 다니기 싫다, 사업하고 싶다 이런 불안한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마음은 복잡했는데 시어머니의 각서라도 받아놓으면 우리 애들 미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남편이 저를 친정집 문 앞까지 데리러 와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합치자. 어? 애들 아직 어리잖아. 이혼 물론 마음 같아서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 싶었죠. 근데 제가 따로 나가 산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몇 푼 안 될 거고 그거로 우리 애들 대학까진 무리일 것 같았어요. 머리를 며칠을 싸매고 고민해봐도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 일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상의까지 해보았는데 친정엄마 역시 한 번만 용서해주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친정엄마도 좀 너무해요. 그래도 딸 편을 들어주실 법한데 엄마는 시어머니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바람은 나보단 우리 애들을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넘어가 주었답니다. 남편은 좋아라 했어요. 시어머니 말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안치고는 이번엔 내가 달라지겠다, 잘해보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10년 이상 이어온 결혼 생활을 잘해봤자 무슨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시기를 넘어가니 저희 친정 쪽에서 문제가 먼저 터졌는데요. 이게 시댁일과 엮이면서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거였어요. 저희 친정에는 한량인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는 저희 엄마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셨고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시장 상사를 하시며 저희를 겨우겨우 키우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딱히 본인이 능력이 없거나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학까지 나오신 분인데도 사업 한번 말아먹었다고 그 이후 주저앉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죠. 집안에서는 저희 형제들에게 물 떠와라, 술 사와라 이런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구태여 다정했던 그나마 아버지 같았던 면모를 덧붙이자면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시키면 저희에게 용돈을 준 거였죠. 마치 심부름 값이라는 듯이요. 이거면 충분하지?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후한 사람이다. 네, 감사합니다. 술 사올게요. 사실 그 돈은 저희 친정엄마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었고 그토록 발을 동동 굴러가며 힘들게 버신 돈이었는데 저희 아버진 마치 자신이 큰 선심을 쓰는 듯 주시곤 했습니다. 그럼 어린 저희들은 아빠하고 좋아라 했죠. 아무쪼록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억척스러운 엄마를 조금 연민하며 저희 형제가 자라고 또 독립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나이 드신 아버지가 사고를 끊이지 않고 치시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냥 집에서 틀어박혀 있을 줄 알았는데 기어이 도박에 빠지신 거예요. 처음엔 친구 따라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어느새 큰돈이 되셨다나 봐요. 이걸 어쩌면 좋냐?
네 아버지가 사고를 쳤어. 그것도 아주 크게 쳤다. 아휴,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아버지는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요구하더니 자식들에게도 손을 뻗쳐오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저희 집까지 찾아와선 저를 붙들고 말했어요. 예, 너는 잘 살잖아. 좋은 남편 만났으면 이런 거라도 네가 아버지를 도와줘야지. 그래도 네가 아버지 새끼인데 안 그러냐? 얼른 돈 내놔. 나 오늘 그 돈 있어야 또 도박장 거기 갈 수 있으니까. 아까 하면 내가 약속이라도 해주마. 내가 이거 몇 배로 불려올게. 그래서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 먹을거리 듬뿍 사주마. 됐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확 돌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심부름만 시켰지 저희 형제가 뭘 먹는지 관심도 없었고 배부르게 먹여준 적도 한 번 없었습니다. 배를 곱는 게 서러워 쪼그려 앉아 엉엉 울었던 기억이 허다했죠. 남편이며 아버지며 왜 제 주변 남자들은 다 이 모양일까요? 정말 눈앞이 팽그르르 돌더라고요. 열이 머리 끝까지 솟는데 시댁이며 친정이며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나 싶었어요. 다들 시댁을 잘못 만나면 친정이라도 잘 만나서 그래도 나름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둘 다 이 모양인가 하늘이 원망스러웠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 거예요. 자꾸 주변이 밉고 내 친정이라도 내가 먼저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전 말해버렸답니다. 아버지, 이제 나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발 정신 차려요. 나 아빠한테 줄 돈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 괴롭히시고 우리들한테도 그만 연락하세요. 나도 여동생도 다 아빠 보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죠. 나가세요. 이제 애들 올 시간 됐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말을 하고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를 밀어내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 인생에서 영원히 밀어내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또 손을 뻗치며 들들 볶을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억척스럽지만 남편을 버리지 못하는 엄마는 또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가며 돈을 모으려고 할 거고요. 저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해하진 못하지만 이걸 그냥 묻고 넘길 순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거 하나 없는 어린 시절 내내 눈물을 뚝뚝 흘리던 엄마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돈 대줄 테니 이제 아버지와 갈라서시라는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엄마, 내가 어렵게 돈 마련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약속해. 아버지와 갈라서. 제발 우리 힘들게 하지 마.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자식으로서 미안해. 근데 아버지 자식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들다. 그러자 엄마는 또 어떻게 그러냐며 그래도 딸밖에 없다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또 엄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돌아서는데 그때부터 손이 좀 떨렸어요. 그 돈을 마련하는 데는 당연히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했답니다. 늘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인 요즘 저에게 빌빌대고 있고 남편은 겨우 바람기가 잠재워져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돈을 요구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뻔했죠. 하지만 뻔한 결론이라 할지라도 제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고 역시나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길길이 날뛰었답니다. 남편은 너네 친정 식구들은 다 왜 그 모양이냐며 심한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명절날 제가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등골을 빨아먹는다고 대놓고 욕을 하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름을 묻혀가며 전을 부치고 난리를 쳐댔는데도 말이죠. 너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아봤다. 딱 봐도 우리 집에 쥐뿔 도움도 안 될 게 들어오겠구나. 내가 널 만났을 때 그 생각을 했지. 그 소만한 눈망울을 보면서 제가 저런 불쌍한 눈을 하고 우리 아들 돈을 야금야금 훔쳐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또 예감이 맞아떨어지네. 어쩜 이럴 수가 있다니? 너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뭐 삼촌? 니네 친정에 삼촌씩이나 줘야 한다고? 삼촌이 무슨 애 이름이야? 동네 개 이름이야? 그 돈 네가 벌어라. 벌어서 네가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등등 하자 있는 년이라는 욕설까지 해대셨습니다. 그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캄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캄캄하고 막막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죽죽 흐르더라고요.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제 편을 들기는커녕 그냥 민망한지 헛기침만 해대고 있더라고요. 아이, 엄마, 그만해. 됐다. 말해봤자 뭐해.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나 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속절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자 시어머니는 또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들려 한다며 이젠 요망한 년이라는 욕설까지 하셨고, 우리 딸애들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며 맞서 싸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한테 그만 못되게 굴어요. 맞아. 할머니가 자꾸 그러면 우리 할머니 댁에 안 올 거예요. 할머니 나쁜 사람이에요. 딸애들은 이미 전부터 시어머니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자만 나와도 치를 떨어했어요. 자기는 할머니가 없다고 밖에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더랬죠. 저도 굳이 말리진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저라도 제 엄마가 그런 취급 당하고 있다면 할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저렇게 시어머니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워서 그냥 그만하라고 말리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애들도 있고 여기까지 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너희들도 그만해. 저희 가볼게요. 얘들아, 짐 챙겨라 얼른. 가긴 어딜 가? 당장 무릎 꿇고 앉아. 니들도. 이년들이 어디서 기수에게 대들고 지랄이야? 입 안 닥쳐? 어디서 간성교육을 그따위로 받아가지고서는? 하여튼 지 애미 닮아서 그러지. 어? 정말 너무하죠. 자기 소녀한테 저럴 수 있는 할머니가 세상 천지에 있을까요? 저는 이때 너무 기가 차서 마구 쏘아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그러시는 건 그러려니 해도 제 딸들한테까지 뭐라고 하시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소녀들한테까지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뭐야? 네 따위가 뭐라고? 어디서 경우를 남발하고 있어? 싸워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상황을 보고만 있던 두 사람이 판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어른이었어요. 바로 동서와 동서의 남편 서방님이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안겨준 사람이었고 또 서방님처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서방님은 태초부터 머리가 남달라 학창시절 내내 줄곧 전국 석차 안에 들다가 좋은 대학에 가 교수로 재직 중이었어요. 동서도 서방님처럼 고학력자에 박사학위까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가 너무 구박을 받고 있으니 불쌍해 보였는지 두 손을 걷어붙이면서 말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 형수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세요? 막말로 형수님이 지금까지 형 하는 거 참고 보고 살아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아이도 형수님이 다 키우시고 늘 명절날마다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명절이며 엄마 생신이며 형수님이 다 챙겨드렸잖아요. 이번 친정권도 처음 부탁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만하세요. 저희가 더 민망해 죽겠어요. 네, 어머님. 이 말이 맞아요. 조심스럽지만 어머님 하시는 말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하네요. 한 번도 자기 주장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던 사람인데 동서마저 저를 위해 나서주니 그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얌전히 입만 다물고 있어 조금은 얄밉기도 하고 서운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말이죠. 거기에 저도 힘입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아요. 귀딱지에 피가 안 치겠어요. 서방님 말 맞다나 저 남편한테 못한 거 없고 집안일에 뭐 하나 소홀하게 한 적 없어요. 그러니 돈 갖고 제발 그만 사람 누르세요. 그 돈으로 사람 누르는 행동들 어머님 손녀 손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세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포함해 믿었던 둘째 며느리의 저까지 모두 그런 식이니 뭐라고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약간 멍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이는데 기분이 꽤나 통쾌했답니다. 남편도 여기서 떨떠름한 표정만 지을 뿐 뭐라 말을 못했고요. 나중에 동서는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저한테 많이 섭섭하셨죠?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정정하고 싶은데 어머니 성격이 또 워낙에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구태여 말을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형님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딴엔 여러 생각들 하느라 용기가 없었네요. 죄송해요, 형님.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하신 모든 언행들 정말 지나치셨어요. 근데도 나서지 못해 죄송해요.
동서에게서 사람 냄새가 난다고 느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말투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는 말로 응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잘못이지 동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다 풀렸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할 뻔한 걸 그렇게 동서가 구해주고 나선 저도 마음이 열렸죠. 동서와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서도 내심 저에게 다가오고 싶었는데 이번 일로 친해질 수 있게 되어 반가워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시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답니다. 동서 고마워. 입장 바꿔 동서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내가 나서줄 수 있을까 싶은데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나도 이번 일로 동서와 친해지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아니에요, 형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앞으로 서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물론 이 일로 남편과는 무진장 싸우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당신 꼭 그걸 시어머니에게 전달해서 날 개망신 줘야 했어? 그게 마음이 편해? 당신 딸들도 보는 앞에서 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어. 당신 시어머니나 당신이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엄마가 캐묻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솔직하게 대답한 것뿐이야. 알았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진짜 더럽게 귀찮게 구네. 왜 시어머니한테까지 굳이 말해야 했냐 하는 문제로 싸운 건데 저는 그렇다고 막 남편에게 심하게 뭐라 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게는 돈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제가 아니면 친정엄마가 또 그 고생을 하실 게 뻔한데 잠깐 마음 상하더라도 참는 게 나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받고 그 돈의 액수를 세어가며 제 마음을 내리눌러 참았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어떤 단초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 후부터는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친정에 내가 돈 갖다 준 거 그거 잊지 마. 나 같은 사람 없어. 뭐만 하면 이런 말로 유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참 치사하고 더러워서 처음엔 참자 싶었는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땐 참을 수가 없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산 것 같아요. 어떻게 버텨나갔는지 그럴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등산 모임을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동서 부부와 함께 말입니다. 등산?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땀나고 딱 질색이야. 그냥 난 동네 공원 산책하는 거로 만족해. 아니 당신도 좀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언제까지 맨날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을 건데. 애들도 다 컸겠다. 이제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그래야지. 나만 혼자라 매일 이상하다고. 남편은 이상하게 그 등산 모임에 꽤나 집착을 했습니다. 마치 거기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이요. 가기 싫었지만 친분이 있는 동서를 봐서 갔었죠. 근데 그때마다 남편이 하는 행동들이나 수상쩍은 것들이 보였어요. 일단 그 등산 모임에 나갈 땐 남편이 선크림이며 립밤이며 어지간히 얼굴에 신경을 썼고요. 등산복도 심지어 최고급으로 맞춰서 나가더라고요. 당시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나가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구두쇠라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저에겐 가계부 쓰게 시키면서 자기 등산복은 늘 최고로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은 웃음으로 동서 부부를 대하며 동서 부부와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땐 자기가 다 알아서 예약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일은 딱 귀찮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물며 어떨 땐 우리 애 생일 파티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영 찜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기막힌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이 일로 며칠간을 알아누웠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마저 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큰 상처도 받게 되었죠. 그날 남편과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재수씨가 다리가 많이 아프다네. 안 되겠어. 조금 쉬었다 가자. 형님 죄송해요. 제가 조금 힘들어서요. 저 막걸리집에서 잠깐 뭐라도 먹고 내려가면 안 될까요? 안 될 거 없지. 동서 괜찮아? 많이 무리했나 보네. 저번에 운동하다 발목 다쳤다고 하더니만 얼른 가자. 가서 쉬고 내려오자. 저는 동서가 걱정되어 제가 직접 동서를 부축해 막걸리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양말을 벗겨 발목에 붓기도 체크했죠. 마침 가져온 약이 있어 먹이기도 했답니다. 동서가 워낙에 몸이 허약 체질이라 걱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막걸리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뭐해 막걸리를 몇 가지 시키고 먹다 보니 동서도 남편도 조금 취한 겁니다. 동서는 술이 약해 원래는 잘 안 먹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간다며 몇 잔을 호로록 들이키더라고요. 형님, 저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마침 나도 그러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당신 내 휴대폰 잘 챙기고 있어. 알겠어. 동서 잘 부축해서 다녀와. 그러다 동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 했고 남편이 따라 나가게 된 겁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두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김상무라고 적혀있는 걸 봐서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연락이 온 거면 뭔가 회사에 긴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러다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동서와 남편이 어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대 뒤엉켜 있더라고요. 입술을 맞댄 채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울리는 휴대폰을 쥔 채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세상에 불륜도 어쩜 이런 불륜이 있을까요? 진짜 그때는 제가 보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아 몇 초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동서가 저를 발견하고 헉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때서야 알았죠. 현실이라는 것을요. 아니, 당신, 동서,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두 사람, 아니,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야? 이런... 그때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청산유수인 건 남편 쪽이었습니다. 아니 있잖아.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일 얘기 때문에 잠깐 몸이 가까워졌던 거야. 당신이 잘못 본 거라고. 당신 뭐 본 거 없지? 본 거 없긴 내가 뭘 못 봐. 둘이 입 맞대고 있는 거 다 봤는데 못 본 척 하라고? 말이 돼 지금? 남편은 그 와중에도 뻔뻔하게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고요. 저는 동서의 몸을 툭툭 치며 무슨 일인지 네 입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런 제 손을 가로막으며 아픈 사람 몸치지 말고 말로 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 그냥 증거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날 산을 내려와서 남편의 핸드폰이며 뭐며 다 뒤져서 변호사 앞에 갖다 놓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이혼 주비를 맞춰 놓았습니다. 도저히 이 인간과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짐승과 살다간 나도 똑같은 짐승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전염병에 걸릴까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저를 물고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전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얼굴 볼 생각이 없었는데 굳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는 기막힌 일을 저지르시더라고요. 돈 봉투를 던지더군요. 네, 저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이날 다 겪었습니다. 겪어보니 드라마보다 현실이 때론 더 잔혹하다는 걸, 아니 그게 진리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입 닥치고 있는 대가로 이 돈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절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애들은 나한테 굳이 보여줄 필요 없고 나도 네 딸년들은 안 봐도 상관없으니까. 알았냐? 물론 나도 아범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둘째 며느리란 애도 다시는 안 볼 생각이야. 근데 나한테 수치면 너한테도 수치지. 네 남편이 그러고 다녔단 소리 어디 가서 하고 다닐 생각하지 마라. 어머님 아들이 그랬으면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기막히네요. 아니다. 역시 어머님다우세요. 너무 어머님다워서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이깟돈으론 절대 용납 못하니까 몇십억 챙겨오실 거 아니면 꺼지세요. 뭐라고? 나가라고요. 경비 불러내기 전에 나가요. 사과가 먼저야 할 시어머니는 외려 저에게 돈 봉투를 던졌고 위자료로 더 받아 챙길 생각이었던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물론 그 돈 봉투를 시어머니 얼굴에 다시 던져가면서요. 솔직히 위자료를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더러운 돈, 시댁의 더러운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갖은 수모가 조용히 애 키우며 참고 당하고 살았던 세월이 조금이나마 돈으로 환산되어야 속이 풀릴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님 죄송합니다. 이 문자 하나 덜렁 보내고 말았죠. 그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식구와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할까요?
저는 너무 끔찍해 진짠머리가 쳐졌고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이때는 정말 남편이 미쳤다 싶은지 더 이상 이혼을 말리지 않으시고 최고로 좋은 변호사 쓰라며 비용을 많이 대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위자료 치고 꽤나 많은 돈을 받으며 이혼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분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었고 상처가 위로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렇다 치고 그 일이 있기 전 저녁까지 동서의 생일 선물을 뭘 사줄까 고민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스러웠거든요. 동서에게 깊은 정을 느꼈던지라 상처가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로 무엇을 할까 하다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돈을 딸 애들 대학 학비를 보탤 생각이었지만 애들이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집안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준 게 참 죄스럽고 고마울 따름이었죠. 저는 딸들 덕에 그 돈을 봉사단체에 꾸준히 기부하며 간간히 고아원이며 그런 곳을 돌아다니며 봉사를 했어요. 갑작스레 왜 봉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때 제 마음이 무척이나 허했었는데 딸 아이들의 말도 그 무엇도 와닿지 않았던 때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고아원의 수녀님들이나 아이들 웃음소리가 참 듣기 좋았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제가 환영받는 기분이었고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셈이었죠. 또 좋았던 건 정신없이 봉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이 좋았어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듯 제 상처도 그렇게 아물어가길 바랬기 때문이죠. 그러다 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랬고요. 이 남자의 부인이 사치며 모며 돈을 마구 쓰대어 싸움이 잦아지던 중 자기 친구와 바람이 난 것을 보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정이 떨어져 애들이고 뭐고 이혼하자고 말했던 거고요. 그래도 애들은 내가 데려왔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서워서요. 참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현 남편은 전부인을 믿지 못해 애들도 자기가 데려왔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이 사람을 겪지 않아도 봉사활동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 사람과 제가 5년 정도 서로 조금씩 대화하며 가까워져 가다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라는 말에 제 가슴이 덜컹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솟았죠. 외로워서 만나보고 싶다는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친정엄마가 아프시게 되면서 저도 나중에 늙게 되면 누가 나를 보살펴줄까, 누가 나와 함께 있어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반려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에 이 사람을 선택했던 거죠. 다행히 딸들은 좋아했어요. 몇 번 만나보더니 엄마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현 남편의 재력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요. 차가 외제차인 것을 보고 잘 사는 축에 속하겠구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근데 남편의 자식들도 만나고 살림을 합치고 난 후 알고 보니 남편은 꽤나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외국을 상대로 많은 사업을 벌리는 사람인지라 저도 남편 회사 이름을 듣고 잘 몰랐던 건데 나중에 딸들이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엄마,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유명한 회사래. 다행이야. 엄마가 좋아하니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사람은 좋아도 혹시 다른 면에서 엄마 고생시킬까봐 불안했었는데. 저는 애당초 지금 남편의 재산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우리 노후에 비참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여유가 뭔지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같이 따라왔고요. 게다가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처럼 제게 가계부를 쓰라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카드 한 장을 주며 한도 없이 넉넉하게 쓰라는 말만 했거든요. 제가 제 옷이나 그런 물건들을 많이 사는 성격이 아니긴 하지만 딸들 건 사주고 싶었는데 괜히 눈치가 보여 카드를 못 쓰고 있으면 자기가 호탕하게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려와 센스 같은 것들이 좋았어요.
제가 민망해할까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미리 먼저 체크해서 딸들에게 잘해주고 저에게도 잘해주고 이런 모습들이요. 남편은 사업적으로는 날카로웠지만 집에선 곰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찬 투정도 없었고요. 힘들면 가정부 아주머니를 두어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저는 사람 부리는 성격도 못 되고 괜히 제가 불편해질까봐 혼자 전원주택을 열심히 관리하고 살림도 하며 그렇게 남편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삶이었죠. 늘 쪼들리고 힘겹게 살아야 했던 시기에서 벗어나 완전히 여유를 찾아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생을 보내는 삶.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지만 이렇게 누리고 보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딸들도 제 웃음을 보고 같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일이라고 하면 짐작하실 분이 계실까요? 전 정말 꿈에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 인연이 왜 이리 기묘한 건지 그 넓은 한국 땅에서 만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요. 바로 제 전남편을. 그것도 저희 집 앞 마트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채소칸에 가서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 참이었어요. 남편이 채식을 많이 하는 편이라 채소는 그날 싱싱한 걸 고르곤 했는데 딱 마트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여기 마트는 가격에 상관없이 다 싱싱한 편이라 이왕이면 최저가 채소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뭐야 너? 아이고 네가 어떻게 여길. 참 인연도 웃기다. 얼마만이냐? 한 10년 만인가? 참나 너는 그 나이 먹도록 그러고 사는 거야?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채소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도 참 나이 먹었으면 여유롭지 못해도 그러고 살지 말지.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잘 살길 바랬는데 꼴이 그게 뭐냐? 다 말라 비틀어진 깻잎 들고 있다니. 네 꼴이 딱 그 꼴이다. 불쌍하다. 네 인생이 불쌍해. 내가 다시 걷어줄까? 근데 다시 걷어주고 싶어도 그러기가 싫다. 저를 말라 비틀어진 깻잎에 비유하며 제 꼴을 비웃는데 너무 우습더라고요. 전 남편은 과한 금목걸이며 금시계에 배불뚝이 배에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거든요. 이젠 안 부러울 거 없이 사는 제게 그따위 말을 하고 있으니 순간 저도 반박할 말을 찾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은 과자칸에 있었는데 제가 어떤 남자와 대치하고 있으니 그게 이상했는지 다가와선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고 묻더군요. 근데 여기서 참 웃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절 비하했던 전 남편이 제 남편을 보고는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꺾더라고요. 사모님이셨구나. 몰라 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남편은 전 남편을 보곤 씩 웃으며 최 대표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하고 자연스레 말을 섞었습니다. 대표라는 호칭을 썼지만 누가 봐도 남편이 위고 전 남편은 남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저 잠깐 마트에 들려서 소주 하나 사려고 했어요. 맞다, 최 대표. 소주만 먹는다고 했지? 양주는 입에 안 맞는다고 했나? 비싸서? 네, 먹기가 아까워서요. 대표님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사실 시댁의 회사가 많이 꺾인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회사이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이렇게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최저가 소주를 사면서요. 근데 기이했죠. 남편이 전 남편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어요. 아마도 남편이 저를 모르게 어떤 작전을 비밀리에 실행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모른 척 전 남편에게 잘 가라고 인사까지 건네주었고 저 역시 비웃음을 한가득 담으면서 전 남편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했네요. 전 남편은 다시 만나자는 말에 흠칫 놀라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다시 만나길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어떻게 된 건지 남편에게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모든 사정을 설명해 주더군요. 사실 당신 전 남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저번 날에 당신이 취해서 했던 말 기억 안 나지? 당신 취하면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 당신이 전 남편한테 당했던 일들, 그것들 상세히 말해주면서 울었어. 근데 내가 이 새끼를 가만히 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뭐하고 지내나 알아나 보자 해서 사람을 시켰는데 글쎄 기가 막히게 내가 하려는 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당신 전 남편 사업체가 말이야. 뭐 구멍가게 수준이긴 했지만
내 밑에서 부려야겠다 싶었지. 당신 복수 내가 해주려고. 뭐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날 줄은 예상 못했네. 당신 놀라지 않게 천천히 말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잠시 멍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술 취한 저번 날 밤 남편에게 시댁과 전 남편에 대해 말했나 봅니다. 원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까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남편에게도 전 남편의 일을 상세히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은 결혼기념일이라 술이 과했던 날이었고 남편에게 다 말해버린 거였죠. 생각도 못했네. 당신이 이런 일을 벌였을 줄은.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이 내 복수 대신해준다니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받는 기분이네. 고마워요. 저는 고맙다는 말로 이 벅차오르는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사실 여러 기분이 들었습니다. 굽신거리는 전 남편, 그 위에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있는 남편, 그 옆에 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모양새였습니다. 늘 전 남편은 제 위에 군림하려 들었고 저를 애 키우는 여자 그 이상 이하로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 위에 있었죠. 그 후 저는 일부러 전 남편과 식사를 몇 번 하려고 연락을 시도했는데 제 연락은 받지 않더라고요. 못 받는 거겠죠. 대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남편을 통해 사모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잘못한 게 많으니 꼭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요. 글쎄요,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든 깻잎을 바라보며 비웃었던 걸 생각하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 흘려보내고 오늘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요즘 이렇게 곳곳을 다니며 과거의 기억을 되짚기도 하며 좋은 음식 먹고 휴식하는 것이 말입니다. 아마도 과거가 너무 힘들었기에 현재가 더 값지게 느껴지나 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과거에 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듣고 위로받으셨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계신 분들 중 저의 연배이거나 더 인생의 선배이신 분들에게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결혼을 하셨겠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셨나요? 그 배우자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저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거나 들여다볼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살아왔기에 궁금하네요. 특히나 젊었던 시절에 더욱 그러하였죠. 저를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저의 배우자였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난 대가로 저리도 고통을 받고 사네? 참으로 안 된 여편네야. 그 언젠가 저를 두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던 동네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머리로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이 가슴, 그 당시에 멍을져 있었던 저의 사무친 가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 맞다나 저는 남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저는 주말 연속극을 종종 즐겨보곤 하는데 그런 극 중에서는 꼭 기구한 사연이 등장하죠.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억울한 누명 같은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고는 합니다. 저렇게 자극적인 양념을 쳐봤자 실제 고달픈 인생을 반도 못 따라가는구나. 만일 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낸다면 시청자들로부터 원성을 살 것이어요. 저런 답답한 바보천치의 여자 이야기를 드라마로 송출하지 말라고 보는 사람의 복장을 터지게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스운 상상의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쓸만한 집안 살림이라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았던 가난한 집안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 주제에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현실이란 것이 냉정하였죠. 저는 17살 때부터 공장에 일을 나갔어요. 그마저도 저의 친척분이 아는 사람과 연결을 해주어서 힘들게 구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장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주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아서 당시에 20살이었던 남자는 윗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변치 않게 살면서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던 남자였어요. 그 동네의 토박이는 아니라고 하였고 정착한 지 3년이 되어 간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3살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저에게 왠지 그 남자는 아주 어른처럼 느껴졌더랬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부모의 애정이나 관심 한 토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는 빠르게 그 남자한테 이끌려 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그때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저의 남편이 되었죠. 이미 밝혔다시피 남편과 저는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제가 그 고생을 하고 살았으며 남편 또한 옳게 살지 못했으니 쌍방으로 잘못된 만남이고 그릇된 인연이었다고 봐야 지당할 것입니다. 제가 17 나이에 처음 알게 되었던 그 남자, 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술독에 빠져 사는 주정뱅이였습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수틀리면 저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저는 상습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늘 두려움에 발발 떨고 있었다는 얘기죠. 야, 이 망할 여편네야. 왜 집에 돈이 이것밖에 없어? 이것보다 더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숨겨놨지? 나 몰래 어디 빼돌린 거지? 내가 돈을 빼돌리면 어디에 빼돌린다고. 그럴 것도 없어요. 제발 이러지 좀 마요. 빼돌릴 돈조차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면서 도대체 왜 맨날 이러는 거예요? 오호라, 오늘은 제법 기가 사셨어. 그래, 요즘 나한테 덜 쳐맞았더니 슬금슬금 기어오를 생각이 드셨나 봐. 내가 간만에 제대로 교육시켜준다.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었어. 잘못했어요. 내가 그냥 다 잘못했어요. 여보, 이러지 마요. 살려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초반에는 그래도 밤에만 맞았던 것 같은데 집구석에서만 덜덜 떨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자 저는 낮에도 남편한테 시달렸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남편이 수가 틀릴 때면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혀서 질질 끌려다녔어요. 제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엉엉 울어댔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저를 모르고 저희 부부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구? 이 여편네가 돈 빼돌리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 남편은 걸핏하면 그런 식으로 소리를 시끄럽게 지르면서 돌아다녔고 제 머리채를 잡은 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제 얼굴을 강제로 그쪽에 들이밀고 이 얼굴 잘 봐두라면서 돈을 빼돌리거나 어디로 도망가는 것 같으면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차라리 죽고 싶어서 이를 악물었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면서도 제정신이 아닌 남편을 상대하기가 무섭고 싫으니까 대충 그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가난하고 비로한 동네에서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 마냥 점차 행세를 하고 다녔죠. 실상은 그곳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가난한 집구석이 저희 집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어찌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나이에 첫 딸을 낳았고 시간이 지나서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을 순서대로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첫째 딸을 낳았을 당시에 나이가 20살이었고 남편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입대를 하게 되면서 저희의 관계는 흐지부지 되었고 저는 은근하게 다른 남자도 생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포악한 성정을 점차 알게 된 저는 그를 멀리하고자 하였고 군입대를 핑계 삼아서 인연을 끝내고자 했었지요. 꽤 혼자 지내다가 괜찮은 남자를 새로 알게 되어서 마음을 주고자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때의 어느 날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좁은 방에 들이닥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군복무 중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볼이 빨갛게 튼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선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빠가 여기는 어떻게? 아직 군복무 끝나려면 멀었죠? 내가 너 어디에 있는 줄 못 찾을 줄 알았어? 왜? 내 복무 기간이 짧게 남았을까봐 겁이라도 나? 놀란 제가 떨리는 음성으로 애써 밝은 척 꾸며내보았지만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눈빛을 바꿔놓을 수는 없었어요.
혹시 휴가가 아니라 탈영을 한 것은 아닐까 싶은 무서운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남편의 침입을 저로서는 막기란 불가능이었습니다. 이때 남편 사이에서 생겨버린 생명이 바로 첫째 딸이었던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것으로 법적 부부가 되었어요. 임신을 한 저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힘든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잠시 기대를 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렸어요. 돈을 벌어오는 것은 잠시뿐이고 술을 즐겨 마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다정하면서도 아기를 돌보고 건실하게 제법 돈도 벌어왔던 시절은 바로 제가 둘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둘째 딸을 임신하여서 만삭이던 때에 남편은 첫째 딸을 살뜰히 돌보아 주었거든요. 그 장면들이 저에게는 강렬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 이후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원래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살다 보면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겠지. 사람이 포악하기는 해도 다정하고 괜찮은 면모도 분명하게 있으니 내가 이 남자를 점차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가정을 돌보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계속 생겨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야. 이런 희망 고문을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였던 셋째 아들을 품에 안고 첫째와 둘째를 돌보면서 홀로 좁은 집을 지켜서 살림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제가 그릇된 판단으로 계속해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들어서 무섭고 슬퍼지고 말았습니다. 희망 고문이 언제까지 소용이 있을지 장담이 없었죠. 하지만 내 남편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지 않으면 나는 이제 하루라도 버틸 수 없는 걸. 저는 서글픈 생각으로 자주 눈물을 지었고 그런 제 눈물을 고사리 손으로 닦아주는 자식들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월이 좀 더 지나자 남편은 술에 온 이상을 저당 잡힌 개가 되었습니다. 수치를 모른 채로 온 동네를 활보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댔으며 자신의 아내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욕보이고 조롱하는 것을 일상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다녀도 안 돼. 정기적으로 출퇴근, 직장 생활, 연병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전부 다 둥신들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봐. 그럼 이제 나 혼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억울해서 미쳐버릴 텐데 어떻게 내가 그딴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야, 술 더 가져와. 좋은 말로 할 때 소주병 가지고 튀어와. 남편의 혼잣말은 저를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남자이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마땅했을 아이들의 부친이었음에도 남편은 혼자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억울해서 못하겠다며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벌이가 변변치 않았던 남편을 두고 먹여 살려야 할 입이 3개나 됐는데 제가 집구석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푼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뭐라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움직이면 어찌되었든 한 푼이라도 벌어올 수는 있더라고요. 저는 애들을 보살펴가면서 힘들게 적은 돈이 남아 벌어왔건만 남편은 황당하게도 자기 술값에만 돈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애들한테 일절 용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애들 아빠가 되어가지고선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옷 사입히라는 돈은 이제 바라지도 않아요. 애들 간식 하나 사 먹으라고 돈 한 푼은 직접 쥐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애들이 자기 아빠를 보면서 뭘 배우고 뭘 기대하겠냐고요. 당신은 우리 자식들이 불쌍하지도 않은 거야? 뭐라고? 불쌍? 불쌍?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거야. 자식들한테 용돈 주는 것만큼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짓거리는 또 없어. 세상에 태어났으면 알아서 살아갈 것이지 어디 부모 덕을 보려고 들어. 나는 태어나서 내 부모의 덕을 본 적이 결단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여야만 해. 어쩜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매정하다 못해 아예 무관심할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본인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아무런 덕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하여도 자기 핏줄한테만큼은 그 굴레를 물려주지 않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본능 아닌가요? 적어도 저는 그리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남편과 다를 바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외롭고 힘들게 자라왔지만 제 자식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는 열망과 바람이 자연스레 피어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늘 술 냄새를 풀풀 풍겨대면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괴롭히며 구타를 하였어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애들을 직접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핏발이 선 눈동자는 늘 광기에 물들어 있었으며 뼈가 툭 붉어진 주먹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남편이라는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섭고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차마 글로 쓰기조차 꺼려질 만큼 더러운 말들을 입에 쉽게 올려댔으며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기 일쑤였어요. 남의 집에 불쑥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가 그 집 사람들한테 얻어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귀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존재로서 남편을 동정하였으나 자식들을 둔 엄마로서는 남편이 점점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이웃 동네에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자그마한 일자리를 남편이 얻게 되었을 때도 저나 애들이나 내심 기대를 품었으나 얼마 못 갔습니다. 남편은 정식으로 출근하고 나서부터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만 푹 빠져서 일을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출근할 생각은 않고 좁은 집구석에서 팔다리를 대자로 뻗은 채 코를 골며 자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 좋은 기회에 다시는 오기 힘들었던 그 기회를 스스로의 게으름과 무지로 날려버린 남편은 다시 일을 하려고 들었을 땐 또 지지부진한 공장 일이나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것마저도 꾸준히 하지 못해서 금방 그만두었고 걸핏하면 공장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죠. 엄마, 우리끼리 다른 곳에 가서 살면 안 돼? 나는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손에 잘못 맞아 죽을까봐 그게 더 겁이 나고 무서워. 어느 날 첫째 딸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레 그런 소리를 속닥거렸을 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저나 애들이나 남편을 벗어나는 그림을 진작부터 그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하등 저희에게 도움 안 되는 존재였으니 해악만 끼치는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꿈을 저희가 왜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설프게 준비를 했다가 들켰을 때 저는 남편의 손에 죽을 뻔하였던 전적이 있었기에 그 다음부터는 망설여졌습니다. 내면에 깊게 자리 잡은 남편에 대한 공포가 저희를 자꾸만 머뭇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첫째 딸이 다시금 그렇게 말을 해왔을 때 저는 불쌍한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남의 집 보수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터덜터덜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를 하였을 때 남편이 바로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면서 저의 귀싸대기를 세게 날렸습니다. 제가 얻어맞고 쓰러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그런 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죠. 이 시간까지 뭐 하다 왔어? 어떤 놈이랑 노닥거리다가 왔냐? 어디 어떤 놈인지 면성떼기 구경 가보자. 얼른 앞장서. 그 놈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보란 말이야. 늦은 시각 어두운 시야에서도 남편의 핏발이 선 광기 가득한 눈동자만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을 마셨는지 입가에는 소주가 묻어서 번들거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비단 남편의 그 괴이한 몰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머리채가 잡혀서 죄 흔들거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제 자식들, 삼남매가 열린 문틈 사이로 저를 지켜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이런 꼴을 보게 할 순 없어. 이러다가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이야. 결단을 강하게 내려야겠구나.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인생의 첫 장부터 고생들을 하고 사니, 얘들아. 이 엄마가 미안하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쩍 풀이 죽은 척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연기를 하였고 저를 두고 남편이 외출을 하자마자 황급히 짐부터 챙겼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준비를 마칠 수 있었죠. 둘째와 셋째의 손을 잡고 남편이 나선 방향과 반대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른 시간에 나가 있었던 첫째와 만나서는 무조건 멀리 나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엄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첫째 딸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둘째와 셋째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두 방망이질 치는 심장을 억누른 채 침착하게 제 자식들을 향해 일러주었죠. 먼 친척 집으로 우선은 가려고 해. 거기까지 가는 경비는 되니까. 얘들아, 우리는 도중에 쉴 수가 없으니까 빠릿하게 움직여야 한다. 알았지? 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제 자식들을 데리고 저는 머나먼 지방까지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실 저와 진짜로 친척은 아니었고 친척의 지인 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잘 따르면서 이모라고 불렀던 존재였죠. 늦은 시각에 불쑥 방문을 한 저를 보면서 그 가족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를 오랜만에 보는 이모는 한눈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가 이내 제가 누군지 알아차리고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너 그간 어떻게 살았니? 얘네가 다 네 애들이야? 그럼 애들 아빠는? 저도 모르게 초연한 표정을 짓고 말았는데 그것으로도 이모는 많은 것을 짐작한 눈치였습니다. 이모에게는 이미 장성한 자식 둘이 있었고 조부모를 모시며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름한 집에 여럿이 살 공간은 없어 보였죠. 우선 그날은 밥을 먹고 구석에 한데 모여 누워서 잠을 청하였지만 애들은 생각이 많은 듯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지낼 수는 없는 거지? 첫째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이런 상황은 이미 각오한 바였습니다. 저는 둘째와 셋째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첫째와 가만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모에게 간청을 하여 당분간 둘째와 셋째를 그곳에 맡기는 것으로 하였어요. 다음 달에 반드시 애들을 찾으러 오든가 아니면 돈을 붙여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양자택일을 꼭 할 터이니 애들을 부탁드릴게요. 2명까지는 도저히 힘들겠다고 도리지를 치던 이모는 저의 간절한 모습에 이내 수락을 해주었죠. 저는 첫째를 데리고 이번에는 제가 17살에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인연을 맺었던 아는 언니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언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고향을 떠나와 1년간 친척집에 살면서 여기 일을 다니는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저에게 나중에 편지를 꼭 하라면서 고향집에 주소를 남긴 뒤 떠났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남편과 살다 보니 별것을 다 조심해야 했기에 저는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진작에 처분했었습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그 글자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건 남편에게 아무리 머리를 맞아도 날아가지 않더군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식당이었습니다. 계세요? 최명자 씨를 찾아서 왔는데요. 조심스레 인사를 하며 들어서자 주방에 있던 한 사람이 허리를 피면서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알고 지냈던 바로 그 언니였습니다. 너 여기는 어쩐 일이니?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너 그때 그 미친놈하고 헤어진 애 만회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후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었어. 그 언니는 가족이 작게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었습니다. 잘 안 돼서 장사를 접을까 말까 한다고 들었었는데 다행히 세월이 흐른 후에 처음 찾아온 것이었음에도 식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그 언니에게 제 첫째 딸을 맡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얘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을 뿐이지 머리가 정말 좋아. 어떤 일이든 군말 없이 다 해내는 애야. 언니가 제발 얼마간이라도 맡아주면 안 될까?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머물게 해달라고 저는 그 언니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언니네 사정도 여의치 않아 보였기에 저까지 신세를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으나 첫째 딸 한 명이라면 어떻게든 밀어붙여보고 싶었죠. 오래 고심하던 그 언니는 자기 가족들과 상의를 한 끝에 저희 첫째 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삼남매를 모두 남의 손에 맡긴 후 길을 떠났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서 급여의 수준과 근무 환경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몸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이 저를 덮칠 때마다 자식들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들을 맡긴 곳에 얼마간의 돈을 보내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 보니 반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딱 넘어가던 시기에 제가 일하던 곳으로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체 어떻게...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아. 눈이 마주쳐버리고만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미친 듯이 수소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악바리 정신이었으니 기어이 저를 찾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실행력으로 진작에 일을 하고 자식들을 돌보았으면 가정이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등 쓸모없는 짓거리에만 열의를 다하는 남편의 모습이 우습고도 공포스러웠었네요. 마치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저를 찾아와 제 공간에 들이닥쳤던 과거의 그때처럼 또다시 남편은 저를 찾아내었습니다. 다시 비극을 되풀이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곧장 얻어터지고 추궁을 당한 저는 자식들은 각자 다른 장소에 잘 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남기면 자식들을 찾아가서 못된 짓거리를 할까봐 남편이란 작자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기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이 있는 곳은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식들은 내팽개치고 마누라만 끼고 사는 수밖에. 여기서 일하면 돈 얼마나 받냐? 내 술값은 무리 없이 될 만큼은 벌겠지? 남편이 희죽거리면서 말을 했을 때 저에게는 다시 비극이 선고된 것이나 진배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버는 돈을 다 뜯기게 되었습니다. 삼남매를 위해서 붙여줘야 하는 돈이었음에도 별 도리 없이 남편에게 상납하고 말았어요. 등신 바보 천치가 따로 없었네요. 그 세월을 왜 그러고 살았을까요? 지금 회고를 하여도 울분이 맺힐 따름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다시금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첫째가 저한테 몰래 접선을 해왔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더 이상 그 이모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했던 기한도 훌쩍 넘긴 지 오래인데다가 제가 돈도 안 붙여주고 있었으니 그 입장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리 되어서 둘째랑 셋째가 우선은 첫째가 있는 곳으로 오기로 말이 되었다는데 당연하게도 첫째가 머무는 그 언니네 역시 삼남매를 모두 받아주기엔 무리였습니다. 엄마, 동생들이 오면 다시 저희 넷이서 어디론가 떠나요. 그러면 되잖아요. 첫째 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럴 심산으로 첫째는 자기 동생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낸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어느 날의 점심 휴게 시간에 일하던 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훌쩍 떠나서 첫째가 있던 곳으로 가보자 둘째와 셋째가 마침 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체 않고 얼른 이동하기로 했죠. 그때 저희를 배웅하던 그 언니가 저에게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었어요. 큰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하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 그 돈을 받고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었네요. 그런 선의를 맛보고 살았었기에 제가 남편이란 작자에게 시달리며 살면서도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갚기 힘든 신세를 진 그 언니에게 인사를 한 것을 끝으로 저는 애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원래 살았던 지역으로 올라와서는 다른 동네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찾아 헤매고 있던 남편이 행적을 따라서 이 부근까지 왔다가 사망을 하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영영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마도 술독에 빠져 살았던 것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와서 그리 된 것 같다고 이런 식의 추측들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무서우신 분이? 엄마, 도저히 안 믿겨. 애들이 그런 혼란을 겪었을 만큼 남편은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허망하게 한순간에 떠나버리다니 저 역시도 쉽사리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정신이 멍하였습니다. 남편이 유명을 달리하고 나서야 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 사진 속에서 제법 준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생긴 것은 훤칠한 편이었죠. 겉가죽처럼 소갈맹이도 번듯하게 살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는 그날까지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 한 번을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갔네. 이 부질없이 살다 간 사람아. 당시가 지금과 세태가 다르기도 하였지만 어쨌거나 남편은 이혼이라는 제도가 통할 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저나 애들이나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끝없이 도망치는 것뿐이었는데 결국은 그 장본인이 스스로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자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가정이 자유를 찾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와 애들은 이제 인생을 새로 살아가야 했어요. 미천이 없었던 저희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으나 천하의 회방꾼이 사라진 것을 위안 삼아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말을 해왔어요. 아직 네가 나이도 적당히 차지 않았건만 결혼이라니. 일찍이 남자를 만나 살림을 꾸리게 된 것은 이 엄마로도 좋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어린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얼마나 후회를 하였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첫째 딸을 설득해보려고 하였으나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거라고 첫째 딸이 데려온 청년은 인상이 모범적이어서 그나마 제 마음을 누그러뜨렸죠.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결혼하면서 내가 크게 돈 들 일은 없어. 엄마, 우리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나는 안정적인 나만의 가정을 얼른 꾸리고 싶어. 저는 당시의 첫째 딸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깊게 이해가 되더군요. 첫째 딸은 자기가 안정적인 가정 안의 공기를 느껴보지 못했었기에 그것을 갈망하면서 자기가 이뤄내어 맛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삼남매 중에서 맏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가장 자기의 문제적인 부친을 오래 경험하고 봐온 사람이라는 얘기였어요. 첫째 딸은 자기 동생들보다도 자기 부친의 행태를 더 많이 겪으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족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에 혼자 골몰하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째 딸은 금세 결혼을 하여서 제 곁을 떠나갔고 자기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듬해 바로 출산을 하여서 저에게 손녀를 안겨주었고 저는 그날로 할머니가 되어버렸네요. 둘째 딸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동년배의 친구들이 학업에 열중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가엾은 제 둘째 딸은 일을 다녀야만 했었죠. 그럼에도 투정 하나 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기특하고 불쌍한 제 둘째 딸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저 역시도 열심히 일을 다녔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적었으나 더 이상 남편에게 빼앗길 일도 전전긍긍하며 마음 졸일 일도 없었기에 기분만은 홀가분하였네요. 둘째 딸과 제가 버는 돈은 차곡차곡 모아졌으며 셋째 아들의 교육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째는 자기 언니보다 결혼을 훨씬 늦게 했어요. 첫째가 워낙 일찍 시집을 가버린 탓도 있었지만요. 자기 동생을 대학까지 보내놓고 나서야 둘째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온 인물입니다. 엄마, 나는 있잖아. 우리 집이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내가 굳이 대학까지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에 셋째가 한숨과 함께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진지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해주었어요. 네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야. 그건 우리 모두의 꿈이야. 네가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성공하는 것까진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번듯하게 대학교를 나온다면 우리가 남긴 최고의 성과가 될 테지.
이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일찍이 시집을 가버린 첫째 딸도 자기 막내 동생이 꼭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학을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은 게 전부 동일하였죠. 셋째는 자기 누나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 같다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저는 그럴 것 없다고 차분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이란다. 내가 못나게 살아서야. 진짜로 죄책감을 지녀야 할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내색을 비록 셋째 앞에서 하지는 않았지만요. 이윽고 셋째는 대학교에 당당히 입학을 하였고 무사히 졸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의 졸업식 날에는 모두가 총출동하여서 한바탕 잔치까지 벌어졌었네요. 취직을 한 셋째는 얼마 후에 이직을 하더니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소개받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막내도 슬슬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구나. 세월이란 참 빠르다. 과연 어떤 아가씨가 나타나서 귀한 막내 아들을 채갈까? 내 품에서 막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참 여러 감정이 다 드네. 저는 왠지 셋째 아들이 결혼까지 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잘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앞섰죠. 수준이 엇비슷한 아가씨를 데려온다면 차라리 대화가 술술 풀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셋째가 저한테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다면서 저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내가 어쩐지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니만. 그래, 그래서 어떤 아가씨니? 몇 살이니?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제가 흥분해서는 이것저것을 셋째에게 캐물었는데 왠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셋째가 머뭇거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대답만 기다렸는데 이윽고 셋째가 어색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나이는 나랑 동갑이고 그런데 엄마, 이 친구가 집이 아주 잘 살아.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수준이라서 내 눈에는 부잣집 아가씨로 보여. 상대가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의 여식이라는 것이었어요. 언뜻 이 사실 하나만 보자면 굉장히 잘된 일이었습니다만 평생을 궁핍하게 살아온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달가운 것으로 다가오기란 어려웠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너무나도 먼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 셋째 아들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였어요. 집안에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이 기우는 결혼 괜찮을지 걱정이 된 저는 셋째가 데려온 아가씨를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제 아들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남자랍시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콧대 높게 구는 남자들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현이는 다른 남자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거만하지도 않고 생각하는 수준이 저급하지도 않고 늘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눈빛을 번뜩이면서 저한테 대답을 하는데 기세가 대단한 아가씨더라고요. 대학을 나와서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였다가 자기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곳을 박차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대학 동기와 합심하여 사업체를 꾸린 것이 현재는 투자를 받아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고 저한테 이런저런 자기 이야기를 떠드는 모습에서도 생기가 느껴졌죠. 요새 젊은 아가씨들은 다 이런 걸까? 비단 부잣집에서 자라왔기에 당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언행이 뚜렷하구나. 나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지. 나는 왜 내 딸들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는지 별 회환이 다 드네.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게 하였던 그 아가씨를 저는 당연히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맞설 수가 있을까요? 결혼하는데 들어갔던 돈의 대부분은 사돈 측에서 나왔습니다. 둘이 사는 신혼집도 그쪽에서 마련을 해주었죠. 저는 제 아들이 그토록 좋은 집안의 신부감을 찾아서 장가를 들었다는 사실에 무척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할 때 내가 이렇게나 도움을 줄 수 없다니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 슬펐습니다.
이렇게 저는 3남매를 모두 시집장가 보내어서 혼자가 되었어요. 둘째까지 저에게 손주를 안겨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셋째한테 이세 소식이 생긴다면 이제 3남매 모두가 자기들이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네요. 셋째가 결혼한 지 3개월여가 지났을 때 며느리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원래는 큰 건물에서 공용 사무실로 쓰는 공간에 한 칸을 빌려서 써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5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 꽤나 넓은 사무실을 며느리가 차린 회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었죠. 그런 줄로만 알고 저는 지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새로 일자리 구하실 거라고 하셨었는데 아직이세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니? 그래, 내가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려니 좀 있으셔서 용돈이나 벌 겸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다시 구하려니까 마땅하지가 않더구나. 아, 그러세요? 어머님, 전에 건물 청소 일 해보셨다고 하셨죠? 며느리의 뜬금없는 물음에 저는 그렇다고 솔직히 대답하였죠. 전에 건물 미화 담당으로 일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심심해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내는 데에 쓸 생활비를 벌고자 일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런 내색은 굳이 하지 않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살았죠. 아무튼 그런 저한테 며느리가 자기 회사로 와서 사무실 청소일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라서 힘드실 일도 없어요. 저도 어차피 청소하실 분을 두기는 해야 하는데 구하기 번거로웠거든요. 어머님께서 이 일을 맡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거절하는 신용을 하려니 민망하여서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다 자기 회사까지 차려서 부릴 정도로 잘난 며느리라면 저에게 부족한 대우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았기에 저는 통화를 마친 그 다음 주부터 며느리의 회사가 있는 곳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건물 관리부 측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갖춰 입은 채로 청소도구를 손에서 놓지 않고 이곳저곳을 청소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분명 넓은 공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나 혼자서 청소해야 하는 구역이 왜 이다지도 많은 것이지? 이토록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였는데 아직 사무실 내부는 청소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잖아. 나보다 한참 젊은 인력이 와야 혼자서 감당이 될 것만 같은데 정말로 이 일을 나보고 혼자서 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저는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하였는데 다 마치고 나서 며느리를 슬쩍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청소를 다 했는데 이걸 정말 나 혼자 하랍시고 부른 것이 맞느냐고 말이죠. 네, 어머님, 당연히 맞죠. 그건 원래 혼자서 하는 영역이니까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며느리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답을 하니까 제가 망설여졌습니다. 결혼할 때 며느리 집안에서 거의 다 모든 비용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자면 제가 왠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면을 봐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자 싶었어요. 최소한 한 달은 채워야 일한 사람으로서 할 만큼 해봤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여겼었거든요. 며느리가 섭섭지 않게 준다고 하였기에 저는 그 말을 믿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중노동을 하려니까 관절이 다 시큰거리면서 쑤셔왔지만 꾹 참고 내색 한 번을 안 했네요. 그런데 한 달치 급여를 받게 되었던 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뼈가 빠지게 그 청소를 다 했는데 50만 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법정 최저시급을 찾아봐 계산을 해보았더니 제가 받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 제가 다음날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150이 아니라 50이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해드린 건데 문제 있나요? 문제가 왜 없니?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줘야 맞는 거잖아.
제가 나지막하게 말하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저희 쪽을 모두 주목하였죠. 세상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50만 원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로 여기세요. 본인의 분수를 아셔야죠. 저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을 탐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혐오하거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다시피 크게 외쳤고 다들 쑥덕거리는 모습이 제 눈엔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민망해서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저에게 쏠렸던 그 시선들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고 며느리가 저를 비웃으며 호통쳤던 것 때문에 자꾸만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첫째 딸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절대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이른 뒤 제가 겪은 상황을 전달해 주었죠. 그랬더니 역시 명철한 제 장녀가 일단은 화를 냈다가 이내 잠잠해져선 저에게 묘책을 알려주었습니다. 호인이 권리니 아주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법대로 하라 그래, 엄마. 법대로. 엄마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일하신 거잖아. 그거 신고 때려버려.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위법이더라고요.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장에 첫째 딸이 신고를 하였고 인터넷에 며느리의 회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도 글을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음날 슬쩍 출근을 해보니 며느리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저희 대표님의 시어머님이시라면서요? 대표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여태껏 몰랐어요. 인터넷에 올라간 글 덕분에 고부관계를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며느리 얘기는 들어왔어도 시어머니한테 남보다 못하게 구는 며느리는 처음 봤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자니 마음이 불편해진다며 떠들어댔습니다. 설마 제가 이렇듯 너무나도 상식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라고는 며느리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나 봐요. 저를 심하게 얕잡아 본 것이겠죠? 저를 따로 불러낸 며느리의 얼굴엔 열이 잔뜩 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제가 태어나게 나오니까 며느리가 당황하더군요. 제가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산 사람은 맞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인데 쉽게 꺾일 리가 있나요? 이제 정확하게 돈 계산부터 다시 해볼까? 나는 당장 이 자리에서 돈을 받아야겠고 너한테 돈이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치? 기고만장하게 굴 때는 언제고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내 며느리가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해왔어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저는 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제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었으니 그 이상의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단 엄마의 마음으로요. 탄탄대로만 달려왔으니 앞만 보였겠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테고 좌우를 살펴본 적도 없었겠지. 그러니 네가 나한테든 누구에게든 거침없이 쉽게 마음대로 군 것에 의문스럽지는 않단다. 저는 조용히 일러주었고 그때 본 며느리의 얼굴에는 아주 오묘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기에 저로서는 정확히 읽어내는 게 불가능했네요. 그날 며느리는 저에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 이상의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최저시급으로만 받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어머님 용돈을 알아서 챙겨드리는 게 맞았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이건 제가 드리는 용돈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왜 찡해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후로 며느리와 살가운 고부관계가 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며느리를 대할 때면 마음속에서 불편한 점 하나 없이 편안하네요.